아래에서 제1가는 우리 본부 디지털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특강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1개월. 한번 우리가 뭐 8월 달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이 서로 그래서 한번 이제 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벌써 오늘이 10회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변변히 보면 처음에 했을 때 그 모습하고 저는 그냥 뭐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얼굴 보면 그냥 압니다. 그 표정이 아주 많이 밝아지고 그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젖어들었습니다. 부정이 많이 긍정으로 변하고 그런 변화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열정적으로 제 식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계절인지라 책을 또 이렇게 뭐 주제를 해서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매달 인문학 강사를 총회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인문학적인 사고 이렇게 감성을 키우는 이런 회사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아마 미국 스티브 잡스가 그 설립한 애플사가 그렇게 하는지 제가 확인을 사실 안 해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네스북에 좀 등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싶어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한번 우리 탐하도록 합시다. 책이 맛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책을 한번 읽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오늘 이렇게 미리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연탄재를 이 겨울날 이 연탄재를 보면 무슨 시가 생각이 납니까? 연탄재를 보면 생각난 시 있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TV에 뭐 광고에서도 이 시가 나오고 하던데 그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 안도현 시인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짧은 이 내용인데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바로 뜨거운 사람. 자, 이 연탄이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이 연탄이 그 정말 자기 온몸을 척추를 이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불살라버리고 뜨겁게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마지막 재만 남아서 이 재마저도 정말 그 미끄러지지 않게 다른 사람들 다치지 않기에 그 미끄러운 길에 깔려버리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 연탄재. 어느 날 1990년도에 안도현 씨는 길에 가다가 문득 이 연탄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치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교사로 그야말로 이제 직장마저 그만둔 상태였어요. 암울한 상태에서 이걸 보고 시인은 이렇게 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내게 묻는다예요. 자, 여러분 연탄이 여러분을 보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뜨겁게 누군가를 위해서 불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독서에 대한 명언을 한번 더 살펴보죠. 자,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뭐 흔히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책 속에 돈이 있다. 이건 제가 지금 쓰는 말인데요. 책 속에 돈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지금 상상 속에서 굳이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되고 또 발상이 전환이 되고 뭐 사고력이 발생하니까
뭐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 공부를 해도 잘 되고 이래서 성공하니까 돈이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회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97세 지난번에 아마 강의할 때 사진에 우리 어머니가 책 읽고 계신 모습을 아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에 책을 어떻게 비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거실에다 비치해도 뭐 부엌에서 어머니 방에까지 다 이렇게 서가를 짜가지고 책을 비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 책을 다 보십니다. 근데 책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저희 그 집사람도 용돈을 자주 드려요. 근데 그 용돈을 어머니가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어. 순전 책만 꽂아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책 속에다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은 거기다 뭐 이렇게 보관을 하신 거예요. 책 갈피에다가 이렇게 또 엮고 책 갈피를 사용하신 거 어머니는 또 여기다 있고 그리고 엮고 꽂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책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여기 제가 볼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방에 가서 있으니까 그 책이 있어요. 꽂아서 제가 와서 펼쳐보니까 아니 신사임당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신사임당이. 야 이거 정말 노또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뭐 거실에 있는 책 안 보고 저는 어머니 방에 있는 책을 주로 빼다 봅니다. 그 책 보면 한테 돈이 생겨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제 집사람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집사람이 언젠가 어머니 방에 책을 자주 빼다가 보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기억력이 잘 없어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없으면 또 돈을 또 꽂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을 제가 용돈 드리고 용돈을 자동적으로 제가 또 챙겼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책 속에 돈이 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거 삼성 코엑스에 별마당 도서관 가보십시오. 그야말로 책 천지지 않습니까? 그 책보다 그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독서 구중생행거 이거 여러분 너무 잘할 겁니다. 붓글씨를 이렇게 세로 딱 써서 한 거 있죠. 이게 딱 이걸로 찍어놓고. 그 누구 거죠 이게? 여러분 그 1910년 6월 뭐 26일인가 3월 26일 날 그 다롄시에 있는 중국 다롄시에 있는 그 여순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32살에. 그것도 그 자기 어머니가 손수 짜서 이렇게 짜서 준 그 수의를 입고 그 어머니가 짜서 준 수의를 입고 그 숨을 거뒀습니다. 그 32살 먹은 그 자식의 그 입고 갈 그 수의를 그 짜는 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울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이걸 남긴 건데요. 바로 일부독서 구중생행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도달한다. 이게 형극이 바로 이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죽어가면서까지. 그래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마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보면 더 가슴이 울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 먼저 자식이 가면 큰 불효라고 그러는데 어찌 너를 내가 불효자라고 할 수가 있으라면서 그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죽어라 하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죽어라 하면서 그 보낸 편지 보면 참 울컥해요. 그래서 역시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옥중 편지를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곤 이유. 책을 펼치기만 해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송나라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책만 펼쳐만 놔도 뭐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 뭐 해롭진 않죠. 책만 펼치기만 해도 이렇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태종은 항상 이렇게 책을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 그래서 책을 100권을 읽으면 스스로 뜻을 깨우치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그런 지혜가 생겨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 2서에 나와 있고요. 남하수도 오고서. 남자라면 모름지기, 사내라면 모름지기 5수리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때는 차가 없고 수리가 있는 시절이라 이렇게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 그 송나라의 그 문인 왕한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한 수리 정도 책 읽으셨죠? 여러분은?
이게 이제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자, 독서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결국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참 의미해볼, 머릿속에 담아둘 만합니다. 독서 습관이 최고의 선물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나는 그 하버드 졸업장보다 창의력을 원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키워준 것은 하버드대도 아니고 동네 자그마한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의 회장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 보호 1위를 다투는 그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 2년 다니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해서 정말 엄청난 그 지금 영향 있는 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대 졸업장보다도 이렇게 독서 습관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계속 살았으니까요. 거기서 계속 밥만 먹으면 도서관 가서 하여튼 그 계속 책을 봤다는 겁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창의력 때문에 그 좋은 그 대학을 그만두고 부모는 엄청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좋은 대학을 왜 놔둬야? 우리가 등록 공부해서 못 다닌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굳고 자기는 자신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는. 왜? 엄청난 그 인문학 서적을 읽어서 이 사고력이 확장돼서 발상의 전환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참 훌륭한 이렇게 정말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 아이패드가 최초로 개발했을 때 스티브 잡스 직접 청바지 차림에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나와서 자기가 그 홍보를 했죠. 이 PPT 띄워놓고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패드는 이 차지치 않은 기계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아이패드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차지치 않은 기계는 이게 하드웨어예요. 이게 하드웨어 이거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이건 기계죠. 아무것도 감정도 없는. 그러나 그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땠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온갖 희로애락이 다 있죠, 여러분. 그게 최초로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그걸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인문학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바로 이 책에서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원인은 바로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지난 강의 시간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바로 유명한 애플사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인용해서 나온 겁니다. 저게 여기 보면 도구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가서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은 여기서 연유가 됐다. 인문학에서 바로 스마트폰은 세계 역사를 바꿨다. 그래서 인문학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티브 잡스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려진 피부는 보톡스로 펴고 줄여진 뇌는 독서를 펴라.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제가 세계 최초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다 쭈글쭈글해지죠.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이거 오늘 수능인데 오늘 수능 문제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능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스티브 잡스 이야기 못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책을 망고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덕분에 책을 되게 망고. 사실 제가 책이 망고에 좀 부족했는데 우리 대표님 덕분에 우리 대표님 망고를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제가 또 작가는 또 헛소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망고를 읽기 위해서 지금 엄청 해서 지금 거의 다 망고는 거의 다 읽어갑니다. 그래서 망고를 읽을 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책 몇 권 읽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자, 여러분 어째요? 보톡스만 하시면 다 팽팽해집니다. 다 아시겠죠? 보톡스에 대해서도 참 또 여러 가지 제가 과학적으로 또 이것만 1시간 제가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할 이야기 많지만 다음 기회를 줬고 자 뇌도 여러분 주름입니다. 조금씩 해줘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가지고 MRI를 찍어본 적이 있어요. 뇌가 한 쭈그러집니다. 많이 들어가. 그 뇌는 뭘로 펴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돼요. 거기다 보톡스 맞으면 죽어요. 이 보톡스는 독약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에서 나오는 테트라독신이 보고 한 마리가 사람을 막 열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테트라독신 독약. 이것도 역시 보톡스도 생선이 통일면에서 이렇게 부패되면서 박테리아가 생겨서 거기서 분비되는 그게 화학물질이 바로 이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130g, 보톡스 130g만 있으면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9억인데요. 69명을 다 동시에 죽여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정도 보톡스가 이게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일에 주름팬다고 막 줘버리면 우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약입니다. 이게 왜 주름이 펴집니까?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보톡스가 사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톡스를 펴고 주름 내는 보톡스 펴면 큰일 나니까 이건 독소로 말랑말랑 해줘야 됩니다. 독소를 하면 내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독소로 다른 일을 해라.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접는 순간 내 인생은 송두때 달라졌다. 이건 여러분 프랑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 조분문이라는 저서로 유명하죠. 조분문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그 앙드레 지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어느 날 책 한 권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인생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저마다 일생에 있어서 특히 그 일생이 동토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인문학 강의 한 대목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인 책에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연히 본 영화 한 대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서든 인문학 강의든 많이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책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온전히 그 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물론 책을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작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썼고 그 작가의 사상은 무엇이며 이런 걸 알아야만이 그러면 이 책에 있을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폭이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읽어서는 이거 50점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마지막에 자신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읽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 본들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면 자신이 그냥 뭡니까? 깨우치란 거 아닙니까? 자, 또 깨우치는들 뭐 하겠습니까?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책 안에다 밑줄만 긋지 말고 책 밖에 밑줄을 그어라. 이게 고단수 독서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 밖에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책 안에다 밑줄을 긋죠?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써먹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저로 막 좋은 글 많이 해놓고 덮어놔버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책 밖에다 밑줄을 그어라. 응용해서 써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책만 읽고 많이 담아두면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게 밖에다 밑줄을 그었을 때 바로 지혜를 둔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어요. 잠 안 자고 계속 책 읽으면 지식은 쌓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만 밑줄 계속 그어봤자 물론 안 그은 사람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걸 밖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 우리 사이에 공헌이 되고 사이가 변하고 내가 다 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책은.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명문 시카고 대학교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학교는 1892년에 그 유명한 석유화기로 유명한 록펠러 재단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한 후 37년 동안은 삼류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누가 가려고를 하지 않아요. 완전 삼류학교였죠. 그런데 이 학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1929년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제5대 총장으로 로버트 허친스라는 30살의
젊은 총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주 참 미남이죠. 이분이 부임해서 이 시카고 대학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분이 와서 제일 첨화대가 뭐냐? 바로 취임식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카고 대학은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정한 고전 100권을 달달이 외우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검색창 띄우면 나오는 바로 이 시카고 플랜입니다. 로버트 허친슨의 이 시카고 플랜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미국의 연예 대학들에서도 인문학이, 특히 MIT에서도 인문학 지금 그걸 또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까지 지정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대학들이 바로 이걸 또 도입해서 인문학이 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반발이 이제 예상되죠. 자, 특히 의대나 공대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의학이라든가 이렇게 기술 연마하기도 벅찬데 무슨 놈의 인문학이냐? 그건 국문학생들한테 하라고 그래라. 우리가 무슨 해당이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이제 반항을 하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가장 인간이 문제다. 의학도 기술도 인간이 문제다. 자, 사람이 되지 않고서 의사가 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사람 되지 않고, 자, 정말 기술을 배워서 무슨 기계를 만들어봐라. 이게 언제 하겠느냐? 의학과 그 기술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인문학을 접해야 된다.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게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사상무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자, 자, 바로 이게 이제 이 선정하는데요. 쭉 많은데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144호까지 선정해서 여기서 100권을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이 책들이 다. 여기 보면 뭐 마르크스 자본론, 여기에 27번 보면 파스칼의 펑세, 뭐 엄청난 정말 그야말로 저 같은 사람이 또 읽으면 벅찰 정도로 한숨 쉴 정도로 이런 정말 책들이 빼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보는 학생들이 또 반발합니다. 총장님, 그러면 제가 총장님 말씀을 딸 테니까 100권을 읽을 테니까 좀 쉬운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걸 목록을 좀 쉬운 걸로 좀. 제발 쉬운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쉬운 걸 읽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 읽어라. 이거 여러분이 읽어라. 여하튼 읽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이제 이걸 읽기를 권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졸업을 안 시켜주는데 방법이 없죠. 워낙 국권에서. 그러고 바로 뭘 하냐 그러면 그 학교 체육관, 얘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체육관에서 농구나 하고 막 엄청 체육관이 컸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놀았는데 당장 그 체육관을 그냥 다 리모델링 해버립니다. 리모델링 해버려 사람이 와가지고는. 무슨 놈 뭐 공부도 안 하고 뭐냐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체육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지금도 우리 미국 여행한 사람들은 여기 관광지로 지금 선택해서 간 사람들 꽤 많아요. 시카고 대학을. 이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책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게 이 일화는 유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책 싸놓고. 참 재밌는 것은 의학이나 이 기술, 자기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나. 이 전공보다 전공을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되면 이제 전공 점수는 낮더라도 이거 안 되면 달달 여기 보다 졸업이 안 되니까. 전공 다 쳐놓고 이제 인문학 이것만 이렇게 열풍이 이것만 연기라고 싸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거 따기 했습니다. 그때는 이거 따기 했어요. 이거 하나 쓰기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공부도 안 한 친구들이 뭐 자기가 이거 아니 이 양반이 뭐 훌륭한 사람 되고 그래 하니까 오직 이거 하나 쓰려고 막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변화가 발생하게 놀랄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권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사고하는 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고하는 뇌로 발상이 드러나는 뭔가 창의적인 뇌로 그냥 둔갑해버려요. 그냥 운동만 하는 뇌에서 인문학적인 뇌로 완전히 뇌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읽어도 이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창의적인 뇌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네. 생각을 바꾸면 네. 행동을 네. 바꾸고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이 독서가 바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놀랄만한 여러분은 그 광경을 잠시 후에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놀랄만한 광경을 여러분은 잠시 후에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또 보실까요? 자, 뇌 속에 한번 보실까요? 뇌 속에 한번 보실까요? 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 그냥 대충 살아버리면 그냥 시간 잘 지나가죠, 여러분. 시간 얼마나 잘 지나갑니까? 그러나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서 사고를 하면서 발상이 드러나면서 인문학적인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엄청난 발전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건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가 한 말입니다. 그 소설 대낮의 악마, 거기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카톡에 메일에 바로 이걸 제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억 안 나면 제 카톡 들어가서 이거 보시면 이거 생각해 보시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대학생은 출발은 똑같았으나 여기는 시카고 대학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엄청난 변화가 시작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1, 2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자, 벌써 지금 이제 그 노버트 허치즈 박사가 부임한 해로부터 90년이 흘렀습니다. 딱 올해가 90년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노벨상 작년 10월 달에까지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 출신 학생들이, 그 출신자들이 동문들이 받은 그 노벨상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91개입니다. 91개. 매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동문들이 노벨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90년 지금 됐는데 이 노버트 허치즈 박사가 총장이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전 인문학 책 100권을 읽으실 뿐인데 이런 역사가 뒤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어느 대학은 아예 전공도 필요 없고 그 학교 들으면 무조건 인문학 저도 100권만 읽어라. 그럼 졸업시켜줍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벤치마킹해서 그런 학교가 생겼습니다. 사실.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정도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책을 써서 인문학 그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번 그 유명한 해리포터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어라. 그것은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면 물론 사고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치파인트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주시고. 인생의 실패 앞에서 나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가장 밑바닥이 인생을 새로 세우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급 우리도 15,000원 받아가면서 그 4개월 된 아이 분유를 사다가 어렵게 타계에서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어쨌습니까? 2017년도의 기준 보면요, 그 재산이 지금 1조가 넘어갑니다.
예, 인쇄 이런 걸 뭐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모든 게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이 1조가 넘어가고 매년 천억 원씩, 천억 이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 지금 뭐 아주 대저택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을 쳤던 사람이. 예.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이걸 아예 절망해서 그냥 허물어진 사람이 있고 그걸 기회로 확 튀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처럼. 이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엄청 이제 이 사람은 그 탄력성이 크게 작용한 거죠.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그런 감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대대표의 이제 연간 독서율이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20대, 30대 23%. 이게 바로 책을 읽는 게 23%가 아니라 1년 중에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그 20대, 30대가 23%입니다. 10명 중에 2명은 1년 중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 30대. 그 다음 40대는 43%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자, 50대는 53%가. 우리가 40, 50대 중장년을 총틀어서 1년에 절반 정도는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책을 안 읽고 벌어보니 우리나라가 과연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어느 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제 고은 그 시인이 항상 매년 그 문망에 올랐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의 독서율을 보면 세계 거의 최하위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원하는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참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정확히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밖에서 더 정확히 봤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물안에 괴물이라 잘 모릅니다. 밖에서 봤을 때 알아요. 참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노벨 문학상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감히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